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벌골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내일은 크리스마스 당일로 시장은 휴장인데요.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을 보내셔야 할 텐데 지난주 금요일장 미국장은 지속적으로 우려했던 셧다운이 현실화되면서 공포감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전고점 대비 20% 이상 내렸고요. WTI는 2017년 7월 이후 최저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매매 전략을 구성을 해야 할지 저희 글로벌 슈퍼스타가 오늘도 함께 해보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알아볼 코너별 이슈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글로벌 코너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에서요, 중국 해커들을 기소했다는 소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서 먼저 기선 제압을 하기 위함일까요? 중국 정부에서도 단단히 화가 난 것 같은데 이번 문제를 어떻게 실마리를 풀어나갈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에서는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일 하락하고 있는 국제유가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는 배럴당 45.88달러까지 내려왔다고 하는데요. 수요와 공급 중 무엇이 문제인지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차이나 코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중국 정부가요, 지속적으로 부양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개인 소비세를 감면하겠다 혹은 재정 정책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등 시장 참가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조치들을 단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모순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합니다. 과연 이번 부양책의 실효성이 있을지 잠시 후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에서는요, 중국 박스오피스 내에서 중국의 영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치라는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과연 어떤 영화들이 나와 있고 중국 영화의 전망은 어쩐지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인 코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주 실시간 검색어를 뜨겁게 다뤘던 이야기죠. 업비트가 현재 사기 사건에 휘말려 있다는 소식인데요. 투자자들의 피해가 있었다면 철저한 검찰 측의 수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관련 소식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 맞춤 블록체인이 하나둘씩 출범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서울과 부산, 제주와 전라까지 지역 맞춤 블록체인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잠시 후에 분석을 해볼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글로벌 슈퍼스타 출발합니다. 네, 오늘의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김은수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정부가요, 현재 미국 정부가 중국인 해커들을 해킹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런 소식인데요. 관련 소식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미국 법무부가 20일이었죠. 미국과 주요 국가를 상대로 해킹을 벌인 중국인 2명을 기소했습니다. 다음 달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을 앞두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법무부와 국무부 그리고 국토안보부가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 해킹이란 남의 컴퓨터나 전산망에 불법 접속을 해서 이 자료를 빼내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 중국인 해커들이 이 미국뿐 아니라 세계 각지의 수많은 전산망에 침투를 하거나 이 침투를 모의했다라고 이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장관은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은 중국 정부와 관계된 인물들이다라고 이렇게 콕 집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 중국 정부와 관계된 그 2명은요, 주후와 장실룽 이렇게 2명입니다. 미국을 포함해서 최소한 12개 나라에서 기업들의 이 지식재산권뿐만이 아니고요, 이 정부기관의 안보 기밀 탈취를 도모했다라고 로젠스타인 부장관은 좀 밝힌 바가 있는데, 이들이 한 일은 명백한 절도이자 이 사기 행위라고 이어서 이 강조를 한 모습입니다. 이런 활동은 국제 이 규칙을 따르는 나라들을 희생시키는 것이고, 이 중국은 이를 통해서 불공평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해킹 활동을 했는지 말씀을 좀 드리자면, 2006년부터죠. 지금 2006년부터 올해까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일본, 스위스 등의
이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 대상 기관에는요, 미 항공우주국이죠. 나사와 이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 등 굉장히 중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런 곳들을 포함됐는데요. 미 해군도 해킹이 됐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해군 근무자들의 이름과요, 이제 SSN, 즉 사회보장번호, 그리고 이 개인 전화번호, 그리고 전자우편 주소 같은 이 개인 정보를 좀 중심으로 많이 훔쳤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미국 측은 이뿐만이 아니고 기업들의 지식재산권도 훔쳐냈다는 것이 이 미국 법무부 장관 입장입니다. 이 기업들의 지식재산권도 훔쳐냈다는 건 이 미국 방위산업체 10여 곳과 그리고 이 우주기술 관련 회사, 통신회사, 그리고 해양기술, 석유, 가스업체 등의 45개 기업을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로 이 해킹을 했다라고 하고, 이것을 주도를 한 것은 중국이고 이 미국과 세계의 해킹을 저질렀다,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근거를 뒷받침할 자료로 이 현재 기소된 두 사람은 중국 국가안전부가 운영하는 즉 APT10이라는 해커 단체의 소속이라는 것이 지금 밝혀진 상황입니다. 이들과 이제 같은 이제 신원이 좀 파악되지 않은 7명도 공범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 해킹의 대상이 된 미국 이외에 영국과 호주, 뉴질랜드 정부에서는 각각 성명을 좀 발표한 모습입니다. 이 중국을 상당히 비난한 모습인데, 특히나 영국 외무부는요, 이날 성명에서 APT10은 유럽과 미국 또 아시아에서도 지식재산권과 민감한 상업자료를 겨냥해서 중국 정부를 위해서 일해왔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다음 날 일본 정부가 또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이 요시대 관방장관은요, APT10이 우리나라에서도 정부기관 등의 이 다양한 곳을 장기간 공격했다면서 중국 정부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이 책임 있는 대응을 하라라고 촉구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정부 측에서는요, 이번 조치가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를 해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나섰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하지만 이 중국 또한 이달에 캐나다의 이 미 정부의 요청으로 체포된 화웨이의 부회장이죠. 이제 부회장이 좀 체포된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신경질이 굉장히 잔뜩 난 모습입니다. 이번 기소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미국과 각국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전면 부인했는데요. 오히려 악질 행동이다라고 강력하게 항의를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요, 21일 입장 자료를 통해서 미국의 기술 도둑질 비난에 중국은 어떠한 이 상업적 기밀을 훔치는 행위에 가담한 적도 없고 이를 지원한 적도 없다고 미국과 그 동맹국들을 비난해 결연히 반대한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화 대변인은 이어 미국의 엄정 교섭을 제기했다고 했는데요. 이 중국에서 쓰는 엄정 교섭이라는 것은요, 주요 사안에 강력한 항의를 한다, 이러한 뜻을 전했을 때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화 대변인은 미국의 이번 조치가 양국의 협력 관계를 크게 손상시키는 일로 굉장히 악질적이다라고 강도 높게 비난을 했는데요. 같은 날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진 환구시보도 사평을 통해서 미국의 이 중국인 해커 기소 문제를 두고 미국이 주화 인마 상태에 빠졌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주화 인마는 무협 소설에서 자신의 힘에 취해서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태를 이제 의미하에서 굉장히 이제 무협 소설에 자주 나타나고 하는데, 이 저번 주에도 그 사실 무슨 동화에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상당히 이렇게 굉장히 감성적인 이러한 비판을 좀 중국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환구시보는 이번 기소권에 대해서 미국이 이 자신들의 이 발전한 법률 체계를 무기로 대중 압박을 강화하려는 의도다라고 비난을 했고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무역 전쟁 휴전 상황에 적잖은 변수가 될 것이다라고 양국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날 미중 정상회담에서 90일 동안 서로 신규 관세 부과를 인상을 하지 않고 이 포괄적인 협상을 진행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미국이 협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서 압박을 하고 있다고 중국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는 미국이 꾸준하게 중국에 요구를 해왔던 통상 현안이기도 한데요. 이 우선적으로 이번 달만 몇 차례 서로의 감정 싸움이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다음 달 미중 무역 협상이 어떻게 진전이 될지 저희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제유가가요, 연일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펙에서 감산을 진행을 했는데도 이렇게 해서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현재 지금 국제유가가 이제 현지 시간이죠. 21일 날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 주말을 앞둔 시장에서는 미국 연방정부의 업무 일시정지를 뜻하는 즉 셧다운 우려하고요. 이 과잉 공급 우려가 좀 여전한 모습이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2월분 WTI 가격이 전날보다 0.6% 하락하면서 이 45.59달러의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이 사실상 이는 지난해 7월 중순 이후로 최저치입니다. 근데 이게 주간으로는 약 11% 하락세를 보인 건데요. 이는 이 유가의 하락은요,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원유 수요 감소 전망이 미국의 셰일 공급 증가 등 이 복합적인 악재가 이제 충분하게 좀 쌓이면서 이러한 장세를 보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지표죠. 베이커 휴즈 시추기수입니다. 금요일마다 나오는데요. 지금 이 시추기수도 전주에 비해서 10개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883개를 기록했는데 이 채굴기 숫자가 증가한 것은 3주 만입니다. 미국은 여기에다가 이 셰일 생산 확대로 세계 최고의 이 산유국으로 올라선 상황이기도 한데요. 지금 미국은 이렇게 이 셰일 채굴 장비 수가 10개가 늘어났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이제 그 미국발의 초과 공급에 대한 우려다라고도 이렇게 이제 비슷하게 말을 볼 수가 있는데요. 또한 미국의 이라크 이제 이란산 천연가스 수입에 대한 제재 예외를 3개월 연장했다라는 소식도 이제 이 유가 하락에 이제 어느 정도 거들었고요. 여기에다가 사우디아라비아가 당초 공개한 것보다 이 많은 하루 평균 32만 배럴을 감산할 것이다라는 소식 등이 이 유가의 하방 지지력을 좀 제공했으나 그렇지 못한 점이 이제 조금 아쉽습니다. 또한 이렇게 악재가 너무 많은데 이뿐만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셧다운 우려도 이 하락세를 좀 주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0억 달러 규모의 장벽 예산을 좀 고수하면서요. 이날 시한을 맞은 예산안 통과가 굉장히 이 장벽 예산, 이제 좀 예산을 좀 늘려라라고 했었는데, 이 필요한 상원의 예산안 처리는 사실상 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원은 좀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민주당의 찬성표가 필요한 이 상원의 예산안 처리가 한마디로 좀 불확실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전날 장중에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이 내년 페드의 통화정책 기조를 재평가할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 지금 이러한 가능성, 즉 이제 통화정책이 완만해질 수 있다라고 이제 뉴욕의 연은 총재가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세 베팅이 그만큼 우세하기 때문에 하락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세계 경제 자체가 안 좋아지면요, 그만큼 모든 생활에 필요한 원유 자체를 그만큼 좀 쓰지 않기 때문에 이 기조가 이제 점차 완화되면 성장세 점차적으로 이제 성장세가 둔화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OECD에서 내년 전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한 보고서를 지금 발표한 상황입니다. 이 OECD에서는 미국은 확장적인 거시 정책 기조가 점차 완화되면서 이 성장세가 점차적으로 둔화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또한 지금 유럽은 완화적 통화 정책이 단기 성장을 좀 뒷받침을 하지만 지금 이 영국의 이러한 브렉시트 문제로 인해 때문에 노딜 브렉시트 등의 리스크가 좀 잠재되어 있다라고 보고서를 낸 발표를 했습니다. 이외에 지금 신흥국들의 금융 불안에 대한 우려감도 나타냈는데요. 이 한마디로 세계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이 글로벌 원자재 수요 증가 둔화가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겠죠. 이 앞으로의 원유 시장은 금융 시장의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여전히 회복세를 좀 피하지 못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이 PVM 오일의 스테픈 브레녹스 연구원은요, 이러한 약세정이 좀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이 이 자체 전망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글로벌 원유 재고가 이 하루 평균 50만 배럴을 웃돌 것이다. 50만 배럴이 그 이상이 쌓일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요. 지금 이는 선진국의 원유 재고 과잉을 좀 불러올 것이다고 이렇게 우려감이 상당히 큰 이러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앞으로 유가 향방에 대해서 굉장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유가에 대한 자세한 매매 전략은요, 매매 가이드 시간에서 좀 더 심중 있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수요는 떨어질 전망인데 공급을 줄이고 있지 않은 부분이 약간 의문스럽기는 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매매 전략 시간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마다 항상 이 주요 지표 그리고 일정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또 어떤 일정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 주는 지금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고요. 이제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요. 일부러 제가 좀 빨간 옷을 입고 왔습니다. 지금 수요일부터 지표 발표가 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이번 주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전주에 나왔던 좀 중요한 경제 지표를 조금 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미국 3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가 3.4%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개인 소비 지출은 3.5%로 이 잠정치 3.6%보다 이 하향 조정된 점이 굉장히 영향을 준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11월 미국 내구재 수주가 전월 대비 0.8% 증가했습니다. 이 12월 소비 심리 지수는 예비치보다 좀 양호한 98.3으로 발표되는 등 소비 증가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이 11월 개인 소득은 전월 대비 0.2%의 증가에 그치면서 이 전월과 예상치보다 하회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소비 지출은 전월 대비 0.4% 증가하면서 전월은 0.8%보다는 낮았지만요. 예상치가 0.3%였기 때문에 예상치보다는 조금 양호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핵심 PC 디플레이터는요. 전월 대비 0.1%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로는 1.9% 상승한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주는 미국 증시에서 이제 연말 폐장을 앞둔 거래량 감소 국면 속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낙폭과대 인식에 따른 반등을 시도할 전망을 보이고 있고요. 이 주요 주택 지표가 이번에는 좀 중요하게 여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26일 수요일입니다. 이날은 10월 CS 주택가격 지수가 나올 예정이고요. 이 전월 대비 좀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다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27일 목요일에 발표될 21월 신규 주택 매매와 또 28일 발표될 11월 미결 주택 매매 모두 허리케인 피해 이 기저효과, 모기지 비용 부담 완화 등으로 이 전월 대비 증가 전환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 같은 목요일이죠. 27일 발표될 예정인 12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경기도나 우려 확대와 예산안 갈등 등의 이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좀 전월 대비 하락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전략 시간으로 가볼 텐데요. 지난번에 매매 전략 시간 봐주시면서 나스닥 그리고 크루드오일 모두 하방으로 보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도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오늘 지금 구간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제가 크루드오일하고 이 팔라듐이죠. 그리고 이 나스닥을 좀 준비해봤는데 우선 크루드오일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 크루드오일 일봉입니다. 지금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에 경기도나 우려로 시작한 크루드오일이 특히나 크루드오일 해외 선물 시장의 이 베이커 휴즈 시추 공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10개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결국 이 두 번째 라인인 여기를 보시면 이 두 번째 라인, 마우스로 가리키고 있는 두 번째 라인이 이 47.10을 지지를 완벽하게 이탈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현재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44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요. 매수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49.50, 이 세 번째 라인에 49.50에 1차 안착을 한 후에 52.20에서 53.40까지 횡보 조건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매수를 절대 보면 안 된다라고 했던 말씀을 지금 계속적으로 좀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지금 44달러까지 하락이 현실화된 상태에서 이 44달러까지 지속적으로 매도 대응을 제시해드리고요. 이 47.10까지 안착한다 하더라도 이 49.50을 지금 일단 회복을 해서 50달러대까지 올라오지 못하면 매수는 좀 짧게 보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사우디에서 하루 감산량을 25만 배럴에서 32만 배럴로 지금 늘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굉장히 이건 미미한 숫자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 추세의 전환은요. 이 천연가스 가격이 추가 급락을 한다라는 이러한 전제를 깔고 2월 정도쯤에나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팔라듐 보시면요. 지금 2018년 올해 최고의 종목이라고 하죠. 이 팔라듐 가격이 일시적으로 좀 급락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굉장히 좀 일시적으로 급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경기도나 우려 때문인데 지금 이 팔라듐은 가솔린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매연 저감 장치로 쓰입니다.
지금 팔라듐은요, 현재 1.160이죠. 이 위에서 두 번째 라인에 1.160달러 지지대 매수 자리로 말씀드렸던 곳에 정확하게 지금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요. 현재 가격대에서 1.122달러까지 분할로 매수를 잡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나스닥입니다. 현재 지금 이 나스닥 일봉 차트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마이크론이 지금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이 나스닥 급락세가 추가적으로 나온 상황입니다. 이 나스닥 역시 지속적으로 하방 대응만 제가 좀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예상폭보다 더 뛰어넘는 급락세가 조금 연출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목표가가 지금 현재 6,300포인트였습니다. 6,300포인트였는데 이미 그 부분을 훨씬 뛰어넘는 급락을 보였고요. 이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의 경우 정치적 해법으로 지금까지 해결해온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 추가적인 6,090달러, 이거 하방의 두 번째 라인에 6,090달러 지지대에 현재 걸려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일단 관망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6,090달러 이 두 번째 라인 좀 깨지는 상황을 좀 지켜보셨다가 이 바로 아래 하단에 있는 5,905포인트에서 매수로 받는 전략이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유효하다 볼 수가 있고요. 이 5,900포인트 자리에는 2017년 6월에서 10월까지의 이 지지대가 상당히 이제 좀 형성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보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 매수 전략이 조금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자리에서는요, 적극적인 매도 대응은 이벤트 요인이 강했던 증시였기 때문에 이 당분간은 조금 관망하시면서 자제하라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재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기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차이나 코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에 대해서 풀어볼 텐데요. 저희 오늘은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슈 분석하기에 앞서서요, 시황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텐데요. 우리 멘토님이 계속 말씀해 주신 대로 추세에 대해서는 저희가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네요. 네, 뭐 찾아보는 걸 둘째치고 지금 사실 중국장이 금요일 날 심지어 엄청난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거의 없습니다. 반응이 거의 없는 게 이 정도 밀린 정도면 진짜 힘 없는 거거든요, 시장이. 근데 지금 어떤 호재가 나냐면 금요일날 이제 그 중국 경제공작회의 결과가 나왔고요. 정책들이 다 우르르 나왔는데 경기 부양에 거의 초점이 엄청나게 맞춰져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보면서도 전혀 상해조합이 반응을 못하고 그나마 좀 낙폭 줄인 거에 좀 만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상해조합을 보면 장중에는 거의 그 1.4% 넘게 급락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좀 반등을 조금 하면서 2,500선이 아주 잠깐 무너졌습니다. 아주 잠깐 무너졌는데, 전 사실 2,500선 무너진 거 보고, 드디어 이제 월요일에 또 힘들겠구나. 근데 다행스럽게 마지막에 좀 돌려놨습니다. 돌려놨는데 이 부분이 결국 정책으로 좀 돌려놨다는 부분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좀 거의 어거지로 그냥 올려 세운 느낌이고요. 다만 이제 항생지수가 살짝 올라왔는데 이거는 뭐 이슈가 좀 있어요. 왜냐면 그 중국 그 판호가 다시 재개되면 판호가 뭐냐면 중국 게임에 대한 심사 및 승인 및 그다음 출시 여기에 대한 허가거든요. 이 허가가
재개되면서 텐센트가 오르는 바람에 텐센트가 시장을 거의 주도하면서 이제 조금 상해진 종합은 조금 그래도 항생지수는 그나마 조금 좀 버텼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사실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거는 뭐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지금 미국이 오늘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미국이 오늘 셧다운으로 이제 급락했을 때 중국 반응이 어떤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시장이 반응이 올지 이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고요. 당분간 제가 이게 좀 웬만하면 매수하라는 얘기를 거의 안 해요. 거의 안 해서. 예, 그나마 제가 매수하는 종목들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잘 버티고 있으니까. 네. 특히 중국 경제공작회의에서 내수의 방점을 찍었단 말이죠. 그래서 내수 쪽으로 우리가 좀 집중해가지고 내수 경기 부양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종목을 찾아보면 분명히 좋은 종목도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종목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시황 마쳤고요.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의 최대 이벤트 중 하나죠. 중국의 경제공작회의가 현재 마쳤는데요. 내수 경기 부양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지금 22일이었죠. 개인 소비세를 특별 공제하겠다 이런 또 발표를 했거든요. 저희가 지난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먼저 경제공작회의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네, 일단 경제공작회의에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장기 집권 체제를 드디어 이제 완전히 완성하고 원래 중국은 원래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중국이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택동부터 해가지고 중국이 1인 독재 하에 있었을 때 중국이 경제가 완전히 망가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모택동 하면서 그때 주변에 이제 그때 상당히 이제 정치적으로 입지가 약해질 때 갑자기 이제 자기 홍위병들을 이용해가지고 엄청나게 문화혁명을 일으킨다고 하면서 거의 수천만 학살을 했어요. 거의 중국 사람들을 거의 학살하면서 중국 지식인이고 뭐고 다 죽여버렸는데 그때 중요한 거는 그때 중국이 완전히 경제가 망가졌습니다. 그때 기아가 오면서 경제가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서 그때 기아가 오면서 중국이 다시는 이런 선택을 하지 말자. 거의 중국을 20년, 30년 정도 후퇴시켜버렸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 다시는 이런 선택을 하지 말자고 해서 약간 권력을 좀 분산시켰어요, 여러분한테. 근데 이 부분이 계속 유지가 잘 되다가, 등소평 이후 계속 유지가 되다가, 이번 시즌 때 다시 합쳐진 거거든요, 이게. 다시 하나 1인 체제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지금 상황이 안 좋지 않습니까? 중국 경제가 안 좋아요. 그 예전 생각이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나려고 하는 거예요. 교과서에서 배웠던 그런 내용들이 나려고 하니까 중국의 나이 어린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이 부분에 지금 신경을 많이 썼는데 경제가 안 좋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역진지 장기전에 대비해서 경기부양, 대외 개방을 일단 경기부양을 하겠다. 그리고 대외 개방 자꾸 미국이 이제 10일 거니까 이건 대개방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니까 조금씩 문 열어주겠다라는 얘기를 좀 계속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이 부분이 약간 포퓰리즘적이긴 한데 감세를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감세. 그리고 그 개소세 얘기가 이제 이 감세의 연장선상이고요. 네. 그 지방정부의 특별채권 발행. 그냥 채권이 아니에요. 특별채권. 그냥 채권하고 특별채권하고 뭔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특별채권 발행을 통해서 규모를 좀 확대하겠다. 한마디로 지방정부가 빚을 좀 더 내겠다. 이런 얘기고요. GDP 대비해서 정부 재정빗자 비중을 좀 올리겠다. 정부가 재정 적자를 좀 보더라도 이번에 확실히 좀 돈 좀 풀겠다라는 생각이고, 제조업을 겨냥해가지고 이제 질적 경쟁력 제고, 이 부분을 좀 이제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 투기를 좀 억제하고 맞춤형 통화정책 수단을 활용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업과 지방정부 부채를 축소한다. 아까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한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또 부채를 축소한대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경제공작회의 이거 상당히 비판적인 얘기가 많이 홍콩 쪽 언론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앞뒤가 맞냐 여기에 대해 비판이 많이 나오는데 뭐 중국 쪽 언론은 뭐 찬양이 일색입니다만은 일단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율 시장 정부가 개입하는 걸 좀 자제하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조치가 1월 1일부터 좀 시행할 예정이고요. 생애 첫 주택 구매자부터 해가지고 주택담보대출 이자 지급에 대해서 월 최대 1,000위안, 우리가 돈 한 16만 원이면 중국 돈 16만 원, 우리가 돈 16만 원 되게 크거든요. 이 1,000위안 정도 세액공제를 해주겠다. 소득공제면 참 좋은데 세액공제를 해준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요. 주택 임차인은 매년 18,000 이하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데 이건 또 소득공제입니다. 그 앞에 건 세액공제고요.
부자한테 더 유리한 정책이죠, 한마디로. 예, 근데 중국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이런 게 중산층, 중서민한테 이게 혜택이 더 유리한 건지 잘 모를 겁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이 자꾸 이렇게 감세란 얘기를 꺼내놓고 혜택을 실질적으로 부자들한테 많이 본 정책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비슷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녀교육비에 대해서 월 1,000위안 정도 세액공제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세금 감면을 통해서 내수 진작을 좀 노리겠다 이런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이 지방정부의 특별채권을 발행을 하면서 부채를 축소를 한다는 게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죠, 당연히. 당연히 결론적으로 없습니다. 상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 특별채권을 통해서 이제 내수 쪽 주로 관련 예산을 많이 편성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수에 방점을 찍었다. 이게 결국 내수 쪽으로 좀 몰겠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해외 투자하고 뭐 이런 건 맞겠다라는 건데, 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재정적자 비중을 2.6%에서 3%까지 올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 지출을 더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냥 감세를 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서 조정되세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조정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밖에 경제공작회의 내용을 보면 내년 3월에 이제 전인대 전에 미리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12월에 내년 초 정책을 밑그림만 그려놓고 전인대 3월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시행 계획이 나오거든요. 그걸 우리가 패턴을 잘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목표치가 이제 질적 성장을 강조하게 되면서 6.5%의 현재 경제 성장률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뭐 한마디로 수치적으로만 유지하고 있는지 실제 유지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6.5%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6%까지는 좀 낮추지 않을까. 왜냐면 부담이 있어요. 경제 성장, 왜냐면 그래도 핑계거리가 있거든요. 내수를 위해서 경제 성장을 좀 낮추는 거다. 억지로 낮추는 거다. 우리가 뭐 안 좋아서 낮추는 건 아니다. 라는 핑계거리가 하나 생겼기 때문에 6%까지 확 낮출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맞춤형 중기유동성 지원 창구 TMLF라는 거를 이제 도입할 뜻을 필요한데 이거 설명하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드리고요. 위안화 환율 정책을 언급했는데 위안화 환율 정책 같은 경우는 위안화 환율 개입 없을 거다. 개입하면 안 되죠. 지금 위안화 엄청 약세인데 여기서 개입할 건덕지도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 위안화 강세였을 때나 중국이 개입하는 거거든요. 지금 엄청나게 약세지 않습니까? 당연한 소리를 당연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동산 경우 부동산 통제란 문구가 삭제되면서 강력하게 좀 죄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좀 얘기인데 전체적으로 좀 모순 얘기 좀 가득 찹니다. 그래서 중국 재정적자 같은 경우는 감세로 인해서 작년하고 비슷한 3% 뭐 지출 보일 것 같고 위안화도 마찬가지로 좀 과도하게 약세이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필요없는 정책이고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시진핑 주석 집권에 매우 이제 중요한 시기를 감안해서 좀 많이 풀어놨다. 근데 증시 반응은 싸늘했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중국 영화 시장이요 갈수록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중국 박스오피스의 규모가 600억 위안에 달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특히 중국 자국 내에 있는 영화들이 좀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들어볼게요. 네. 중국 이제 봉황망에 따르면 이제 중국 영화 같은 경우가 이제 2018년 이제 중국 영화 시장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그리고 보시면 중국 박스오피스에 대해서 한 559억 위안을 비해서 이제 9% 성장한 610억 위안, 이게 11월 25일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올 연말까지 따지면 이게 600억 위안을 넘지 않을까. 이제 512억 위안 정도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지난해 기록 559억을 돌파해서 610억 위안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올해 1위에서 12, 그러니까 1월에서 10월까지, 중국 상위 50위권, 그러니까 흥행 잘 되는 50위권까지 딱 보면은, 이게 이제 중국, 박스오피스 역사상 63%가 중국 영화가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50위권 내에서 봤을 때는 29편이 중국 영화입니다. 그래서 영화 시장도 커졌지만 중국 내 영화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위부터 4위까지는 전부 다 중국 영화예요. 중국 자국 영화들. 그래서 중국 영화를 잘 만드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건 아니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게요. 조금 중국 정부에서 밀어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네. 드는데 지금 이렇게 영화 비중이 자국 내 영화만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중국이 일단 통제를 많이 합니다. 엄청 통제를 많이 하고요. 영화 산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통제가 많이 되고 예를 들어서 헐리우드 영화 중에 좀 괜찮은 영화 나오면 좀 사용을 좀 줄인다든지 막 그 정부가 강제로 통제를 해주거든요. 최근에 이게 좀 도가 좀 지나쳐요. 도가 지나칠 정도인데 실제로 이제 중국 영화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는 인기가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 홍콩 영화 같은 경우는 해외 아시아권에 정말 인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거의 완전히 거의 망했다고 볼 수 있어요, 홍콩 영화는. 근데 중국 영화는 중국 내에서만 되고 해외 나가면 완전히 거의 흥행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정서에 맞는지 아니면 중국 정부 강제로 동원해서 보는 영화를 보는 건지 잘 모르겠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 영화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좀 가장 경계하는 영화입니다. 한국 영화 같은 경우가 인기가 너무 많아서 예를 들어서 이제 예전에 이제 택시 운전사나 한국 영화 중에 1987 같은 영화는 중국 내에서 약간 이제 인터넷 뜨자마자 중국 정부가 다 삭제해버리는, 아예 못 열게 하고 댓글조차 다 삭제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중국 체제에 좀 위협되는 건 바로 상영금지, 인터넷 유포 금지까지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영화 시장 같은 경우는 글로벌 1위 시장인데 중산층 인구가 내년 되면 중국이 4억 명이 넘는다고 해요.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경제 구조로 영화 소비가 점점 늘어날 거기 때문에 중국 영화 시장에 대해서 좀 보는 건 좋은데 다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상당히 배우들 고가 출연료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이제 또 헐리우드 진출도 모색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사실 쉽지는 않다. 미국이 열어줄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다만 헐리우드 영화에 많이 투자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종목들도 좀 추려보면은 괜찮은 종목들은 좀 나올 수 있다. 화이브러스 같은 경우 많이 빠졌다가 지금 현재 다시 반등을 모색 중이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업 분석 시간으로 가볼 텐데요. 최근에 저희가 눈여겨볼 수 있는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이제 제가 어제 이제 아까 서두 얘기 드렸듯이 중국 파노 개방한 것 때문에 다시 게임주를 보면 우리 게임주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제대로 된 게임주라고 생각하는 건 텐센트 홀딩스가 있습니다. 자, 텐센트 홀딩스. 텐센트 홀딩스가 게임주였나?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메신저, 그 다음에 QQ 메신저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위챗도 있고요. 많이 하지만, LOL부터 해가지고 게임을 현재 상당히 좀 많이 가지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앞으로도 게임 쪽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중국 정부가 그동안 파노를 막았어요. 그러니까 파노라는 게 뭐냐면 게임 영업 허가권이거든요. 근데 이걸 막았다가 풀었습니다. 이거 푼 것 때문에 우리나라 게임주 금요일날 다 급등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중국 정부가 파노 발급한 게 외국 게임에 파노 발급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만 하겠다는 거였는데, 좀 제가 봤을 때 약간 과민반. 오늘도 지금 게임주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데 일단, 우리나라까지 여파가 올 거다, 뭐 이런 기대감이 좀 있겠죠. 근데 이제 중국 공산당 선전부의 이제 판권구 부국장이 2018년 게임산업회의 회의에서 일부 게임에 대한 심사가 좀 이루어졌고, 서둘러 판호를 재개할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요. 최근 악재가 좀 많았는데, 그래도 자회사 실적이 좀 괜찮아지고, 또 지분 보유하고 있는 유니콘 기업들이 조금씩 상장하면서 좀 히트를 좀 치면서, 제가 볼 때 텐센트홀딩스가 바닥이 좀 잡힌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는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 매수가는 지금 현재 딱 괜찮아요. 딱 좋습니다. 현재 이 매수 라인 밑에서 두 번째 라인입니다. 수평 라인 두 번째 라인 보면 305.300 라인을 매수가로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조금만 밀리면 바로 매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손절가는 276.50 라인 정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352점에 위에서 두 번째 라인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라인 352.100 라인을 1차 목표가로 잡아주시고, 2차 목표가는 375.400. 그렇게 많이 기대는 하지 말자. 왜냐하면 텐센트가 잘 되려면 결국 다른 게 더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아주 많은 기대를 하지 말자. 뭐 이렇게 좀 보면서 짧게 한번 봐보자.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종목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가격에서 매수 노려볼 수 있다고 하시니까요.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이나 이슈는 여기까지 이야기 드릴게요. 멘토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재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주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의 정보 및 가입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코인 코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슈 분석하기에 앞서서요. 먼저 시세 동향부터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알려드립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오늘 암호화폐 시장은 활기를 띄워주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요, 4,200달러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4%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상당히 큰 규모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66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상승하면서 리플과 이더리움 역시 상승 중인데요. 특히 이더리움의 상승세가 오늘은 굉장히 강합니다. 이더리움 측에서는요, 이더리움 버전 라이덴 네트워크인 알파 버전 레드아이스를 출시한다고 알려왔는데요. 이를 호재로 인식하면서 투자자가 몰리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이 상승하면서요. 비트코인 캐시 역시 상승 중이고요. 이오스의 선전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현재 5위권에 머물면서 10%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9위권까지 밀려내려왔던 테더는요. 오늘장 강보합으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0.39%대 상승 중이고요. 1달러 부근에서 거래 중입니다. 네, 간략하게 시세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본격적으로 이슈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선주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연결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임직원들이요, 현재 불구속 기소됐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정리해 주시죠. 네, 검찰은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를 수사하는 중 이제 업비트에서도 유사한 행위가 있다는 것을 포착을 했는데요. 4월 검찰은 업비트에 대한 수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5월에 이루어졌는데요. 그 검찰이 이제 지난 11월까지 피의자 등 관계인을 조사하고 전산 자료를 분석을 했는데 18일이었죠. 업비트의 최대 주주이자 전 대표이사 송모 씨와 재무이사 그리고 컨트 팀장이 각각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이제 검찰이 밝히는 공소 사실에 대해서 크게 3개의 경우로 이제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2017년 9월부터 2017년 11월경까지인데요. 검찰이 이제 피고인들이 업비트를 운영하면서 회원의 거래 체결량과 주문 제출량을 부풀리는 등 거래 성향을 가장해서 회원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전산 시스템에서 회원 계정을 개설한 후에 계정에 암호화폐나 현금이 입고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221억 원의 상당의 암호화폐 및 원화를 해당 계정에 입고한 것처럼 전산 시스템을 조작했다고 주장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2017년 10월 24일부터 2017년 12월 13일까지였는데 검찰이 업비트가 허위 입력된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35종의 암호화폐 거래에 직접 참여를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매매를 4조 2,670억 원 상당 실행을 했고 또 체결 가능성이 낮은 가격대에서 254조 5,383억 원 상당의 허수 주문을 제출을 했고요. 또 회원과 1조 8,817억 원 상당의 거래가 체결되도록 하는 등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전산 시스템을 운영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의 기소 사실 중에 이제 세 번째는 2017년 10월부터 2017년 12월에 일어난 일인데요. 이제 잔고 내역이 조작된 계정으로 일반 회원인 것처럼 거래에 참여를 하면서 비트코인 시세가 경쟁업체인 비거래소의 그 BTC 가격보다 높을 때까지 매수를 반복하는 프로그램으로 시세를 상승시키는 이런 회원을 기망했다는 그런 사실을 밝혔는데요. 검찰은 지난해 3분기와 4분기에 이제 업비트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집중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시기는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또 다른 3개의 거래소도 범죄 혐의 시기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암호화폐 가격이 지난해 하반기에 급등을 했고 높은 가격대는 올해 1분까지 유지가 되었는데요. 2분기부터 BTC를 포함한 전반적인 암호화폐 가격이 이제 크게 하락을 한 거죠. 네. 이 검찰의 이런 불구속 기소에 대해서 업비트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네, 업비트가 이제 부당한 이득을 취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전거래에 대해서 일부 마케팅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 같은 경우 업비트 서비스 준비 및 오픈 초기였던 2017년 9월 24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있었던 거래에 관한 건데 이제 현재 업비트 내 거래와는 무관하다고 밝히면서 거래 방식에 대해서 이제 견해 차이에 대해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임하며 관련 사실을 소명하겠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네. 지금 현재 재판 중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만 3곳이 더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사건이 코인네스트, 코미드 거래소, 그리고 HTS 거래소 등 3건인데요. 검찰은 업비트 관계자에 대한 불구속 기소 입장을 밝히면서 현재 진행 중인 거래소 재판과 관련된 진행 상황과 수사 결과에 대한 내용도 공개를 했습니다. 일단 코인네스트 경우는 대표이사와 재무이사 그리고 운영이사가 피고인이고요. 검찰이 이들은 올해 1월 거래소 내 차명 계정을 만든 후 전산 조작을 통해서 원화 510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허위로 충전했으며 이를 이용해 고객들로부터 450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편취했다고 주장을 했고 또 편취된 암호화폐 450억 원 상당을 거래소 외부로 반출을 해서 다른 거래소에서 개인 명의로 투자하는 등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런 비슷한 케이스로 이제 코미드 거래소도 코인네스트 건과 유사하게 대표이사, 감사, 사내이사, 기술이사 등 4명이 피고인인데 이 차명 계좌를 만들어서 전산 조작을 통해서 암호화폐 500만 개, 원화 500억 원 등을 허위 충전했다고 조사 내용에서 좀 밝혔습니다. HTS 거래소 같은 경우도 비슷한 이슈로 이제 선고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저한 수사와 그 결과에 대해서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자, 다음 코인 이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시범 사업이요. 내년에는 또 전국적으로 확대가 된다고 하는데 관련 소식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일단 서울시를 중심으로 진행되던 블록체인 기반의 시범 사업이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이뤄져서요.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전라북도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각 지역의 현안에 맞춰서 각기 다른 시범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스마트 콘트랙트로 정당한 노동 대가를 산정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대다수 시간제 노동자가 분포된 곳이 서울시인데 이 서울시가 간편한 근로계약서 체결, 근태관리, 급여 명세서 발급을 위한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활용할 계획이고요. 이를 통해서 시간제 노동자와 고용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블록체인 상에 저장하고 미변조를 방지해서 근로계약 이행의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고요. 또 해안도시 부산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기술로 재난재해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일본과 가깝고 또 바다를 접한 부산시의 주민이 재해재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재난재해 대응 체계 실증 사업을 해서 파편적으로 행해지던 대응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소통 방식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 불가능한 기록의 특성을 이용해서 재난재해 구호물품 지급, 방제기금 집행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부산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기술을 맞춤형 관광에 접목을 했는데요. 전주 한옥마을, 군산 근대문화유산거리, 김제 벽골제 이렇게 전라북도에 관광 요소가 많이 있는데 이게 연평균 1,000만 명 이상이 방문을 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4차 산업기술을 이렇게 좀 복합을 해서 여행 체험 사업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시스템 도입에 또 사용될 전망인데요. 예를 들어 전주 한옥마을을 대상으로 지역화폐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관광객들이 위치 기반 서비스를 이용해서 관광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관광시설 예매라든지 지역화폐 발급, 참여자 보상, 상공인 정보 제공, 비콘, 데이터 분석 등의 기능을 블록체인 기반의 시스템에 탑재를 해서 관광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 같은 경우는 폐배터리 유통 이력을 블록체인 기술에 관리를 하는 건데요. 제주도는 전기차가 가장 많이 보급된 지역 중에 하나인데 이제 전기차가 보급되면서 폐배터리 발생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폐배터리가 발생을 해서 처리 방안이 필요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배터리에 대한 회수라든지 분류, 등급 판정, 배터리 사용 가능 잔량 예측 정보를 블록체인 상에 기록을 해서 이 정보가 사후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안정적으로 배터리 처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역시나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인 이슈는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재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정 보미, 가입코너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시청자분들 성공적인 투자 판단하시고요. 또 행복한 성탄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